일본 서기의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대목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숭신 65년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다음에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일본 서기 자체를 보더라도 임나는 가야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 임나를 가야로 설정해놔야 정한론의 근거가 되고 한국 재점령의 그 논리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우기는 것뿐이죠. 지금 임나 학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임나 가야설과 임나 분국설의 그 지금 이 다툼이에요. 말하자면 학설로 저 임나 가야설도 하나의 뭐 학설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그 다툼을 얘기해야지 같은 임나 가야설 중에 여기 있다는 쪽하고 여기 있다는 쪽하고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임나 가야설을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이 마치 한국 입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독자들을 호도하는 아주 사기술이죠, 사기술. 그 합천박물관에는 저도 이제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아예 뭐 다라를 그냥 다 쓰고 있더라고요. 뭐 1층도 보니까 무슨 뭐 다라 무슨 문화관 뭐 이렇게 해놓고 전시실도 보니까 다라 유물 뭐 전시관 이런 식으로 뭐 다라를 아예 막 그냥 그 다 사용을 그대로 뭐 별 문제 없이 막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았습니다. 그 아까 양직공도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이 대륙백제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 양직공도가 이 대륙백제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뭐 자료가 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반도백제, 대륙백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대륙백제를 기록하고 있는 또 혹시 뭐 다른 문헌이 있습니까? 뭐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많죠. 이게 이 양직공도는 대륙백제에 관해서 나온 중국 자료의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 고구려는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는 요소를 차지해서 그 진평군과 그 요소군을 두었다. 이 얘기들인데 이 얘기들이 중국의 송서에도 나오고 양서에도 나오고 통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남제서 같은 경우는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남제서는 그 백제 동성왕 때 그 위나라 군사와 백제군이 충돌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 박사가 그 주석을 갖다가 위나라 군사가 충청도 와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다뤘는데 위나라는 선비족, 기마민족인 선비족 국가예요. 기마민족들은 원래 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마민족인 선비족이 무슨 여기 충청도 백제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이 배를 건조해가지고 와갖고 싸우겠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김부식은 딱 그거 한 줄만 써졌는데 동성왕 때 그 중국의 남제서를 보면요. 위나라 기병 수십만 명하고 수십만 대군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그런데 백제에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왕이 그 남제의 왕에다가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뭐 무슨 왕은 뭐 무슨 왕으로 승진시켰고 무슨 제후는 왕으로 승진시켰고 하는 그 기사들이 나와요. 그 기사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무령왕릉 주석에 보면은 그 죽음을 갖다가 무령왕의 죽음을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죽음 쓰는 게 다 다릅니다. 그 황제 죽음은 붕자로 써요. 그 황제하고 부모가 세상 떠나면 붕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제후의 죽음은 훈자로 써요. 훈자. 그런데 삼국사기는 무령왕의 죽음을 훈자로 썼는데 그 주석은 붕자로 썼죠. 그러니까 이 남제서에 나와 있는 백제 동성왕이 보낸 국서를 보면은 자기는 황제고 그다음에 그 여러 이 왕들이 있으니까 어느 왕으로 승진시켰다라고 하니까 왕 사이에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후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불중으로 갔다 무슨 왕으로 그 승진시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국식으로 그게 뭐 변조가 돼갖고 그 뭐냐면 마치 백제 동성왕이 자신은 신하라고 하고 뭐 그 받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중국식으로 한 그 부분을 빼고 읽으면은 그 백제 임금은 황제고 그 아래 여러 뭐 메로왕이니 무슨 왕이니 하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위나라 군사 수십만과 백제가 싸웠으면은 그거는 위나라 군사 수십만이 배 타고 그 당시에 여기로 충청도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싸움의 장소는 그 대륙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여러 사료들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갖다 이 식민사학자들은 부인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부인하는 논리하여간 기막히게 만들어내요.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가 뭐냐면 남조의 역사서에만 나오고 정작 그 북조의 역사서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역사 저술의 전통은 원래 중국 한족들이 그 새로운 왕조가 쓰면은 그 새 왕조가 압 왕조를 갖다가 써주는 겁니다. 근데 북방은 56국이건 전부 다 뭐 몇 년씩 안 가서 길어봐야 몇십 년 있다가 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서 쓸 시간도 없었고 그런 전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조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역사책에 한두 권도 아니고 또 송나라 사막왕이 쓴 자치통감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중국 사료들이 대륙백제가 사실이라고 나오면 사실이네. 중국은 원래 그 역사 써주는 자기네 그 공자의 춘추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나라를 위해서 치욕을 감춘다라고 해갖고 자기네 패배한 건 안 쓰는 거고, 아는 그 자기네 내부 일은 상세하게 쓰고 바깥 일은 소략하게 쓴다 하는 건데, 그 바깥 일 소략하게 쓰는 나라에서 그렇게 여러 책이 써졌으면은 사실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공도는 그 대륙백제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사문은 기문하고도 상관이 없고 남원하고는 더욱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양주공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 뭐 대륙백제 이제 주제가 조금 뭐 다른 내용이라 가지고 더 깊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좋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남원을 그 김은국으로 그 합천을 다라곡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이 양직공도가 가장 많이 그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양직공도의 내용을 뭐 대륙백제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합천을 다라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는 없죠. 없습니까? 근데 그냥 양직공대 다라란 이름이 나오는 데가 네. 합천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천 박물관이 합천 쌍책면에 있는데 쌍책면에 다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세운 거예요. 나락동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마 이만희씨 류는 그 합천에 다라리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만희씨 류는 그 다라국을 진주라고 비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쯔에마시 야스카즈가 보니까 그걸 알고 그 다라라고 비정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보다 뭐 남한 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안 했고 이 북한 학자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북한 학계에 이제 조의성, 제가 그래서 북한 학계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 책에 보면은 이 다라라는 지명이 일본에 무수히 많다. 그게 바로 합천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기 마을에 갔다가 다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다라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합천에 옥전고분군이 있는데 옥전고분군을 갖다가 자기네 다라라고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건데요. 정작 현지에 가보면 그 다라라는 지명은 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전혀 맞지 않는 걸 갖다 뭐 하나만 나오면은 지명 비슷한 거 하나만 나오면 막 만세 부르면서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무서운 거예요. 합천 박물관을 만들 때 왜 합천 읍내에다가도 안 세우고 다른 면에다가도 안 세우고 쌍책면에 세웠냐 이거죠. 거기 쌍책면에 다라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임나일본부의
하나였다. 임나칠국 중에 하나였던 다라국이 있는 곳이다. 우리 합천이. 그래서 우리는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합천박물관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강력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지명 비정하는 게 참 억지로 꿰어 맞추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느낍니다. 다랄이라는 지명, 이게 다라국에 대해서 아까 북한학계 뭐 책까지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이승이 보는 이 다라국은 역시 분국설로 지금 보고 있는 거네. 이쪽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세운,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일본어로 이 책에 보면은 일본어로 이제 조이승 이분은 원래 오카야마에 살던 교포예요. 교포인데 나중에 북한 가가지고 김석현 교수의 분국설을 계승해서 아주 고체화시킨 분인데, 일본어로 풀무, 우리가 쇠 만들 때 쓰는 풀무를 갖다가 쇠를 주조할 때 쓰는 풀무, 풍로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어로 이 다다라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합천 사람들이 야철 이쪽에 이제 능했기 때문에 합천에 그런 유적들이 또 있다는 거죠. 능했기 때문에 합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가서 또 제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 들으면 뭐 일리가 있잖아. 왜 일본어로 풀무를 갖다가 다다라라고 하는지. 이렇게 누가 들어도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랄이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합천을 갖다가 임나칠국인 다라국으로 비정하면은 나머지 6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나칠국 중에 다라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나머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식민사학자들하고 문화재청에서 전남 남원을 갖다 김원으로 인정하면 호남이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합천을 다라로 인정하면은 임나일본부가 사실이다라는 걸 다 이제 인정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항상 말장난 하잖아요. 뭐 자기네 임나일본부는 곧 보겠다. 그건 다 거짓말인 게,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만 안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본이란 국호는 서기 670년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서기 369년에서 562년까지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국호는 한 200여 년 뒤에 나오는데 언제 그럼 알고 썼냐 하니까, 그럼 우리 일본이란 용어만, 일본부란 용어만 빼고 그냥 임나라고만 쓰자라고 한 걸 갖다가 마치 임나일본부서를 부정한 것처럼 거짓말 시킨 거죠. 이게. 뭐 아마 일본에서 이게 풀무 중에도 발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다다라라고 하는데, 아마 요게 애니메이션에 재미있는 건, 애니메이션에 아마 다타라 신 하는 게 이제 있으면 제철로 이제 해서 만드는, 거기 보면 다 이 신앙으로도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오늘 뭐 처음으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라라는 이름이 뭐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다라리를 이제 다라국으로 이제 비정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뭐 계속 견강부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다랄이라는 지명은 본래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이게? 현지에서는 지형이 다랄이 지형이 달처럼 생겼다는 게요. 그래서 뭐 다다라고 불렀다는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이 다라국이고 일본 흑에 나오는 다라국이고 하면은 200년 동안 지배했으면은 거기에 합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기에 경상도 지역에 고대 일본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을지로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 물어보면
지명 역사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일제 때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황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장군의 아들 보면은 이 명동 거기를 본정 혼맛지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본 사람이나 명동을 혼맛지라고 하는구나 알죠. 그런데 왜 지명이다 사라졌냐면 35년 지배하고 쫓겨갔잖아요. 그다음에 지명 바뀌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200년 이상 지배했으면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지명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식으로 변형된 맥자가 있습니다. 맥자. 우리 예맥조 할 때 맥자를 약간 이제 간체자화한 건데 그자 써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그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죠. 고마라. 그다음에 뭐 고마 웅자 쓰여져 있으면 뭐 백제고 그다음에 가야계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쓰여져 있으면 가라라고 읽고 당나라 당자 쓰여져 있어도 그 가라라고 읽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가야계 사람들이 쓴 거고 그다음에 신라계도 흰백자에 나무목자 백목자 쓰여져 있으면 그걸 갖다 시라기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신라계 지명인데 지금도 지명 인명들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 갖고 계속 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야마도에가 백제의 담로 제후국이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조선식 산성이 있는데 이 조선식 산성은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백제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백제 장군들이 건너가서 현지민들 동원해 가지고 쌓는 거예요, 성을. 근데 일본식 산성하고 이쪽 이제 백제식 산성, 조선식 산성하고는 형태가 다른데 우리 성 쌓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답사 다 가봤어요. 처음에 대마도에 먼저 있습니다. 대마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마도 다음 섬이 이키섬이잖아요. 이키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키섬에서 건너가면 이제 큐슈지 않습니까? 그 큐슈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산꼭대기에 성을 쌓는 건 상당히 고역입니다. 그런데 패전한 나라에 장수들이 와가지고 현지민들 동원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야마도가 그렇게 강한 국가면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 일본 서기에 이름도 나와요. 백제 장군 누구누가 그 산성을 쌓았다. 그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조선식 산성하다 요즘은 이름을 슬그머니 고대식 산성으로 바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 이름 나오는 산성들 뿐만 아니라 이름 안 나오는 산성들도 일본 열도에 무수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것도 여러 곳 답잘 가봤는데요. 그 산성들은 이름 안 나오니까 그냥 일본에서는 뭐 힐롱석식 산성 해가지고 누가 쌓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이쪽에서 건너가서 성 쌓는 형태가 똑같은데 우리 성 쌓는 형태가 보면은 그 자연석을 갖다가 중국은 벽돌로 쌓잖아요. 우리는 자연석을 한쪽 면만 다듬어 갖고 그 한쪽 면이 바깥을 향하게 이렇게 쌓는 그런 성인데요. 그걸 갖다 이제 북한 학교에서는 그 성을 갖다 옛날에는 두둑이라고 불렀는데 두둑이란 말이 우리 옛말에 성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야요이 시대부터 고조선 사람들부터 건너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야계가 건너가고 백제계가 건너가서 이제 야마도를 이제 지배하는 게 일본의 역사인 건데요. 실제로 일본 서기에 이제 서명본기라는 게 있는데 서명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왕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옛날 시신은 왕의 시신은 빈자로 쓰는데 백제 대빈 그러고 말하고 궁을 줬어요. 궁의 이름을 백제궁 그러고 그 옆에 또 절을 줬어요. 그 절의 이름은 백제사 그러고 그 옆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은 백제천 이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원 토론회 할 때 사회 보는 양반이 저쪽 선수로 뛰어가면서
근데 일본서기 이야기하니까 소장님 일본서기에 부분적으로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를 일본서기 신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애를 쓰던데 일본서기에 그런 백제 관련 기사들 왕이 세상 떠나니까 백제 대빈이라 했다 이런 건 다 이제 사실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죠. 문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만 갖다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일본 열도 속에 남아있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런 어떤 그 지명의 흔적들, 현재도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일본서기 어떤 내용들, 이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에서 이야기한 그 일본 열도 분국설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일본서기를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한반도에서 찾는 게 상당히 좀 분명한 어떤 저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자꾸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라는 것은, 고대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는 항상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가장 사실은 일반적인 법칙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문화, 이게 문화가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존 카터 코벨이라는 교수를 많이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연구를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 카터 코벨 박사라는 이제 여자분인데요.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일본 미술사를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그 일본 가서 연구해봤더니 일본 미술이라는 게 전부 다 한국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가야계와 이제 백제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건너왔죠. 처음에 건너올 땐 이분은 이 남한 이 강단 사학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한국 가면 이제 환영받을 줄 알았겠죠. 왔더니 아주 싸늘한 대접을 받고 왜냐 이분이 그 한국에서 환영받으려면은 야마도회가 한국을 지배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그 상당히 냉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는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과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으로 흘렀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듣는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99%까지,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책 중에 제가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그런 얘기합니다. 1981년 당시 이야기인데요.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981년에 30살이 안 된 젊은 학도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아들이 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니 이런 데가 진짜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라면 이런 분들 지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적으로 취급한 거죠. 적으로. 심지어는 신문 칼럼 존 카터 코벨 그 박사 여사가 한국 와서 신문 칼럼 하나 쓰려 그러면 신문사에서 식민사학자들한테 가서 사인 받아오라 그러고 이거 실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 분야는 제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존 카터 코벨 여사가 1981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로부터도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떨쳐 일어나갖고 식민사학을 해체시키고 제가 하자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독립운동가들 역사관을 좀 계승하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계승이 되면은 사실 존 카터 코벨 여사 같은 분들을 우리가 좀 기려야 될 추모 사업도 하고 그 아들분도 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좀 같이 사업하고 이제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상 국가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존 카터 코벨 박사의 이야기에 사실은 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야 되는 때, 아마 지금 딱 그럴 때인 것 같고 아마 거기에서 이제 그 소장님의 역할이 매우 그 클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많이 여기에 이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제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남원과 합천의 지명과 관련된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를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이제 뭐 역사 독립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상당히 그 경책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1945년 이제 8월 15일에 뭐 영토는 일부 되찾았지만 역사는 전혀 되찾지 못했죠. 그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일들이 뭐 제가 특별히 따로 연구해서 한 것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대다수는 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백안 박은수 선생, 그다음에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뭐 단재 신소 선생 말할 것도 없이 성재 이수영 선생 같은 분은 나중에 저 망명지에서 그 중경 이런 데 쫓겨다녀가면서 감시만어란 책을 쓰는데 이게 중국의 황연배란 사람이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우리를 그 아주 비하는 걸 쓰니까 그걸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는데 거기에 1930년대 그때 쓴 거기에 이미 그 천부경이 거기도 이분이 쓰고 있어요. 그 망명 다니면서 책을 가져갔을 리였고 다 외우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사관으로 다시 복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계승했냐고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게요. 예전엔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학계를 장악하고 언론 카르텔만 딱 갖고 있으면은 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덕일 역사 TV에서 고구려사 교과서 왜곡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50만 명 가까이가 꽤 길은 뭐 그 20몇 분짜리인데 50만 명 가까이가 지금 그 보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알려야 되고 저 사람들은 식민사학자들은 알려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사의 흐름 자체가, 사회의 흐름 자체가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이 나라 정신이 거듭나야. 그래서 우리 사회들 뭐 그 청문회만 하면은 돈 문제, 비리 문제 무지하게 많잖아요. 요 마지막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일 항쟁기 때 어떤 그 아이가 국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네 누구 아들 아니냐? 맞습니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의병장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 줬어요. 했더니 그 돈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이 돈은 그분이 이 나라 되찾는 데 쓰라고 준 돈이지 우리 둘이 그냥 밥 사 먹으라고 준 돈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그 한국이 되살아나야 그야말로 그 회층, 이제 지도층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청문회 하더라도 오히려 청문회 나온 사람이 좀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좀 도덕성이 좀 높으면 안 됩니까? 이 나라는. 그 뿌리가 전부 다
이런 식의 잘못된 역사가 세층 정설이 돼 있고 그걸 갖다 지금 국가기관 따르고 언론이 따르고 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건데요. 이것도 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과 그분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복원할 때 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관련해서 남원을 김흥국으로 합천을 다라국으로 한다는 호칭 문제에 얽힌 여러 가지 쟁점들이 100년 전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소장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